남북 주민이 북한 원산에서 해병 콘서트하며 조개구이 해먹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오늘 이만감에 특별한 분 나와주셨어요. 네. 대표 엄친딸이죠. 서동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기 혹시 북에서 오신 분들 모를 수 있으니까 네. 본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홍주라고 하고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와, 모델이신 줄 알았네. 실리콘 알고 계시죠, 유현주 씨? 코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코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아, 실리콘. 그것도 맞아요. 네, 저 딱 보고 저 아는 지인이 생각났었거든요. 누구? 저거 옛날에 제가 이만갑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산에서 유일하게 장성택을 만난 언니가 있다고 제가. 어떡해. 영목 언니라고. 네. 근데 저기서 마이크 다시는데 정말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요? 영업 언니랑. 닮으셔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동주 씨가 북에서 태어났으면 현성월. 아니죠, 리설트. 현성월 같다. 현성월. 리설트 자리로 가죠. 리설트. 아, 그 정도인가요? 다리가 많이 불편해진다. 이야, 리설트까지 가. 북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관심이 좀 있으셨다든가 그런 게 네, 있었을까요? 항상 관심이 있었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되게 궁금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좀 북한과 남한이 있다는 걸 아는 자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지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너 북한에서 왔니? 남한에서 왔니? 항상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확인차. 그게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외국을 자주 나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 노스냐 사우스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들도 제가 노스라고 할 거를 expect를 못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대충 그냥 맞아. 노스니 사우스니 그냥 인사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진짜 I'm actually came from North Korea 이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장난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라고 노스라고 했더니 자기는 너무 처음 만나봤고 in my life 이거 first time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고 놀스인지 사우스인지 진짜 놀스면 어떡할 거냐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차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부분. 맞아요. 이게 되게 신기하겠어요. 너무 놀라시죠. 놀스에서 시작해서 지금 사우스에. 저는 그 감에 갔을 때 거기서 막 이렇게 슬라이딩 타려고 순서 기다리는데 거기 그 안전요원 있잖아요. 얼굴 새까맣게 다 선글라스 끼고 심심하니까 다 물어보는 거 관광객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재판 뭐 이러면서 아는 재판 뭐 차이내서 나 제 차례가 돼가지고 나도 저 물어보니까 영어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코리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코리안에서 근데 그러면 이럴 줄 알았는데 노스 코리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북한스럽게 생겼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당황스럽죠. 예스. 그 사람이 아는 김정은 리얼리 막 이러고 맞아.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 이목이 지목되니까 내가 영어 못하는 게 부러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yes. But I live in South Korea now. 오, 잘하네. 저기 해피 이랬어요. 그것도 와우 막 이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그런 말 하시면 근데 정말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혹시 이만감 나오면 혹시 뭐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나 반가운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냥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는 좀 북한 에티켓하고 또 남한의 이제 에티켓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는 어떤 문제가 처음에는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직 지금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진짜 어색했어요. 전화 끊고 들어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어디를 들어가라고. 맞아. 나도 그랬어요. 네, 전화 끊을게요. 뭐 다음번에 연락드릴게요. 네, 뭐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세요 하니까 어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도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 집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들려요? 네네네. 예, 들어가세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 들어가란 말을 우리 이해를 못 한다고.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됐었던 게
편의점에 가서 제가 면접을 봤었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려고. 근데 뽑아야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안 드리고 그걸 보시더니 나중에 연락 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엄청 기다렸어요. 근데 나중에 연락 주신다 해놓고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갔더니 거기 이력서에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제가 자기소개서에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북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겁나서 다른 사람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채용했으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그리고 나중에 연락 드린다고 딱 연락 두절이시니까 저는 계속 기다리게 되고. 그러네요. 맞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는 연락 안 한다. 연락 거의 안 한다는 얘기. 기대하지 말라고. 근데 계속 기다려요. 네,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오늘 이만갑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요, 6.25 전쟁 당시 가족이 북한으로 다 가고 4살 어린 나이에 홀로 남아서 아주 힘든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네, 그랬던 분이 지금은 미국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인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감동. 이분을 소개하게 돼서 저도 참 영광이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김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미네소다주에서 온 할머니지. 아니에요. 김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결례가 안 되면 그냥 누나라도 네네. 누나 너무 좋죠. 잘생긴 우리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네, 누나가 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현누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현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할 텐데 참 너무나 좀 멋지신 분입니다. 이분을 잠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7살의 나이에 여군에 입대를 합니다. 군 생활을 하던 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이사회 평의원이 됩니다. 네, 이사회 평의원은 미네소타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명하고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토목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탈북민 미국 중서부 연합회 창립자십니다. 아까 보니까 이사회 평의원도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자리죠. 43대 1로 그 미네소타 주의 상하 의원들이 선거를 해서 내가 42명을 깨치고 근데 역사상 동양 사람들에는 제가 혼자 처음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신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탈북민을 돕는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2015년에 제가 이제 그 미네소타 주립대학 험프리 그 대학원 강당에서 크게 심포지엄을 했어요. 미국 중북부 만호의 땅으로 불리는 미네소타주. 지난 10월 이곳에서 탈북 난민 정착과 인권에 대한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와, 하원의원까지. 와. 상원의원들, 이 유력 정치인들이 또 많이 모인 자리였고요. 카리스마. When I was 4, I was separated from my family. And my whole family went to North Korea because my father believed that communism was better than freedom at that time. 오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2011년에 북한을 탈출한 주찬양 씨의 증언. Still painful to remember how he was tortured. I got wounds on his back through Europe. Sorry, I'm sorry.
정말 뭐 저 때 영상을 뭐 1시간 내내 봐도 저희가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심포지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잠깐 봤는데도 울컥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외국인 분들 앞에서 북한을 알리는 건 정말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그날 그 관객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때 대단했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가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우리가 할 때 그 주류사에 막 방송에 대단하게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신문에도 나갔고 이래가지고 그때쯤 이렇게 파장을 좀 쳤었죠. 네. 이게 또 유력 정치인들이라든가 언론인들이 모이면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모인 건 150명이지만 15,000, 15만에게 알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십니다. 김 선생님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요. 사실 저는 아픈 저의 삶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4살 때 저희 아버지가 중국서부터 경성제대를 나오고 중국에서부터 남로당으로 뛴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4살 때 이제 1950년 이제 내가 74살이니까 4살 때 저는 부여에 있을 때 우리 식구들이 다 선발대로 김일성이가 명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 올라갔어요. 가족들은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나만 남았지. 부여에. 예. 어떻게? 왜 아버님은 가족들은 다 데려가고 4살인 딸만 뒀을까요? 우리가 이제 물산에 아버지가 다녔고 우리 어머니는 수의 전문 나와서 학교 선생이었다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공산당 남로당이니까 이제 직장이 없으니까 좀 하루에 3끼를 못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제 막 하도 왜 3끼 안 먹여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 따라서 얘 좀 데려가서 부여에 가서 쌀 좀 갖고 오면서 기집애 실컷 밥 먹여서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때 또 헤어진 거지. 근데 진짜 신이 선택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다행이냐고. 이북을 안 갔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죄송합니다. 빨갱이 끼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그런 고초를 받았죠. 말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모하고 있을 때 막 나를 데려다 그때는 방공 청년단들이 그냥 조금만 북한과 엮이면은 다 쌓아다가 총 쏴서 죽여서 그냥 묻었다고. 근데 거기 나도 낄 뻔했잖아.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4살 때라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는 정말 그런 전쟁도 생각나고 또 부모 헤어져가지고 그때 내가 우리 이모 치마꼬리를 탁 잡고 나는 떨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이모가 그래, 얘 아버지는 빨갱이다. 그치만 얘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 청년들 앞에서? 네. 그러니까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그 방공 청년단은 어린아이도 잡아갔어요? 다 했지. 네. 진짜 어린아이들도? 그때는 다 이 우리나라가 악에 바친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인이나 애들이나 다 뭐 그랬지. 그럼 선생님 이제 가족들은 월북을 했고 다 했지. 그러면은 나만 남았지. 이모께서 이제 선생님 키워주신 거잖아요. 예. 이모랑 언제까지 같이 사셨어요? 근데 우리 이모님이 정말 잘하신 거는 지금도 감사드리지만 이모님이 그때는 이상거적이 많았잖아. 그래서 가호적으로 나를 빨간 줄이 있는 우리 호적에서 탁 빼갖고 이모 밑에다 내 이름을 넣었어. 이모 감사하다. 그래갖고 이제 13년 키워주셨다가 내가 무학여고 1학년 때 날 내쫓았어. 왜? 아니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우리 이모님이 이제 재혼하려고 그래서 막 싸우다가 너 빨갱이 키웠는데 너 이래? 너 나가 이랬으면 내가 쫓겨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혼자 사시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YWCA 그 호암동 여성의 집에 한 달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여군 했던 분이 8군을 다니는데 나는 오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무학여고에서 선생님이 해가지고 여군 그때 이제 보병으로 2등병으로 들어갔지. 2등병으로 군대를 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훈련을 세게 받았어요. 서빙고동에서. 아니 그게 몇 년도인 거예요 지금? 1963년. 옛날이지. 63년도에 63년. 훈련을 그때는요 여자들이 63년은 공장도 없었어. 근데 나는 다행히 여군을 들어갔어. 17살에? 예. 야, 지금 대단하십니다. 아니, 갈 곳이 없어서 군대를 갔다는 얘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성, 저는 009번. 네네. 예, 논산훈련 제가 고교. 한참 선배일 거예요. 예, 6번으로 63군번이시면. 따지면, 그죠? 네네. 대단.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정확히 어디서 그러면 군 생활을 하신 겁니까? 그 서빙고동이 그때는 여군 훈련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3개월 이제 훈련을 세게 받고 그 다음에 3개월은 제가 영타수가 됐었어요. 영타수가 뭐야? 아, 타자수? 선생님 영탄을 어떻게 칠 줄은 아셨어요? 영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험 점수가 제일 높으면 영타수, 이제 낮으면 한타수, 그 다음에 제일 낮으면 통신병. 그때 막 이렇게 찍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저는 다행히 제가 IQ가 146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영타수가 된 거야, 제가. 네. 지금 우리 아버지 혈압이 146인데 IQ가 146이셨어요. 아버지 이거 보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영타수 훈련을 받고 이제 부산 당감동에 그 큰 통신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행정요원으로 발령이 돼서 부산에 가서 낮에는 이제 군 생활하고 저녁에는 제가 야간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죠. 네.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그럴 겨를이 돼요 그게? 근데 좀 힘들었죠. 부대에서도 허락을 해줬고. 부대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군복 입고 근무하고 이제 빨리 고등학교 이제 옷 입고 야간 고등학교 갔죠. 진짜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서 군인을 하시다가 어떻게 미국으로 가시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그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8군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여군 그러니까 군대 했기 때문에 여군 출신 헌병대 방첩대 비서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경비원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5년 하다가 헌병대장대 상사였는데 그 사람하고 좀 사랑에 빠졌나? 헌병대장하고 미군 부대. 미군 부대. 어머. 미군 부대 MP. 예. 미군 부대에서도 헌병이면 멋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멋을 떠나서 가장 파워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워였죠. 방첩대. 방첩대면은 와. 미국 헌병도 키도 보고 외모도 봐요? 가보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엄청 멋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가장 체격이 크고 이렇게 빠질 거 없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고. 아니 근데 내가 우리 그 남편 그 사람 내가 좋아했던 거는 내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진짜 그 사람이 헬만 헤세의 책을 갖고 있더라고. 강한 느낌 속에 그 부드러운. 예. 뭔가 이렇게 미국에 가신 것도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요. 미스터 근데 이제 선샤인. 결혼을 해서 이제 이민을 가셨잖아요. 네. 뭔가
부모님 생각이 더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정말 부모님 생각을 했죠.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20년 됐는데 북한에서 초청을 했어요. 북한에서 초청을 했어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때 저는 녹십자 아시죠? 녹십자. 네, 녹십자. 그 녹십자하고 20년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를 사러 이 여행사를 갔는데 내가 내 얘기를 했더니 그 여행사 사장님이 그래? 그러면서 제 가족을 찾아주겠다고 6.25 당시에 상황을 얘기하라고 해서 내가 그때 나는 자라면서 우리 이모한테 너는 저 아버지가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네 가족은 절대 말하지 말라서 내가 몰랐지. 그래서 이제 저희 이모님한테 물어갖고 그 6.25 당시에서 이제 드렸더니 우리 가족을 찾은 거예요. 여행사 대표가. 예. 그분이 평양하고 뭐 이제 있어. 라인이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초청을 했어요. 저를. 그때 이제 봄에 뭐 윤희상 씨,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한국의 국악, 예, 누구지? 또 김덕수 씨 뭐, 예,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미네소타 주지사 아시아계 자문위원이었어요. 뭘 많이 하셨다. 그래 연결이 돼서 이제 절 보고 이북을 가겠느냐. 나는 행사보다 나는 우리 아버지 만나서 싸우려고 가려고. 아, 왜 그랬느냐? 왜 그랬냐. 그래서 가게 됐어요. 평생 의문인 거지. 미국에서 그럼 북한까지는 어떤 루트로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북경에 가서 그치. 거기서 이제 다른 재미교포들 다 이산가족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조선족 집에서 하루 밤 새우고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련제 비행기를 타고 고려항공? 아우 예. 진짜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타고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네네네. 진짜 시골역 같아. 가니까 우리 그 여권을 다 압수하더라고요. 살 떨리는 일이지. 예. 여권 내놔라. 조심해야지 이제 그때부터. 언제예요? 그 몇 년도죠? 그게 1990년. 네. 김일성 때네. 그러면 그 선생님이랑 같이 갔던 일행들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왔거든요. 뭐 소련, 중국, 프랑스, 독일. 그러니까 이산 가족들. 그러니까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아, 한국을 제외한 남은. 너무 슬프다. 슬프죠?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던 게 그때 서방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 이런데 6.25 때 갈라진 그 친척들을 부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북한에서 서방 국가로 자기네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했어요. 좀 사업을 확장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친척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 없으면 이분들을 부를 거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척 찾아줄게 하고 붙이고 돈을 요구하고 아니면 좀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90년대 때. 그러니까 이제 그 80년대 후반에 동국권이 다 붕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88 올림픽이 있으면서 북한이 수세에 몰립니다. 그때. 그렇지. 올림픽이 있었지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89년도에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거 했는데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풍 같은 만세의 환호가 울리는 가운데 손이라도 잡아보자. 네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 부르며. 북한 정권이 이제 남쪽하고 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밀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남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그 중국과 일본에 있는 조청년만 이제 해외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으로 이제 다 이제 엮어가지고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이제 그때 시도를 했어요. 조청년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90년대 초에 이런 그 범민족 통일 음악회 이걸 계기로 미국에 있는 교포들 다 부르고 또 유럽도 부르고 해가지고 북한 중심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그때 시도를 한 거죠. 그러네요.
당시에 갔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공항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아니요. 15일을 가 있는데 단 3일만. 3일만? 그러면 가자마자는 이제 뭐 하고 막 행사에 딱 끌려다녔죠. 그리고 평양 그 옥류관에서 냉면도 먹고 김일성 대학도 가고 또 금강산도 여행 시켜주고. 가족 보러 왔는데 뭐야? 포섭해야 되니까. 막 갑자기 하루는 막 띠를 뜨고 여기다 하고 이제 시를 막 행진을 시키더라고. 띠를 둘렀다고요? 여기다 띠 두르고. 뭐라고 써 있는 띠였습니까? 흰띠. 설마 저 옥통이. 그랬는데 제일 그 인상에 남는 거는 평양 시내를 막 다니는데 와 우리 평양 그 우리 주민들이 막 남조선 해방시켜야 된다고 막 내 손을 붙들고 막 울고 그러는데 없어서. 진짜 어이없었겠다. 불편했죠. 상당히 불편하셨겠어요. 상당히 불편했죠. 그때는 그럴 때예요. 조카 통일만 네. 할 때.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한 거죠.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네. 가족을 만나야 되니까. 나는 그냥 내 오직 가족 만나고 오러 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녔죠. 그래서 11일째. 11일이요? 11일째. 네. 12일째 저는 뭐 내가 뭐 무슨 활동한 걸 들었는지 김일성 대학 나온 분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따로. 함흥으로 이제 내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데 그 나랑 같이 간 분이 김동무, 거긴 다 이제 김동무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었으면 김일성 대학을 다녔을 거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요,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자꾸 나를 김일성 그 수령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런 김일성 수령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함흥에 갈 때까지 이제 이분이 막 회의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더니 제 안내원이 했던 그분이 어디로 사라지시더라고. 삐졌어? 그러고 다른 안내원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가족한테 갔죠. 이제 기차에 함흥에 갔죠. 가족 만나기 전까지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족 만나셨을 때는 그럼 어떠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전문학교 학생이었잖아. 그다음에 막 수학여행, 그다음에 금태 안경 끼고 막 학교 선생이 이렇게 교장하고 이렇게 사진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우리 이모가 항상 네 엄마는 달덩이 같았다 해서 나는 그 달덩이를만 찾았는데 어디서 그냥 광목 옷 입고 막 쭈그러진 할머니가 저기 있더라고. 그러고 이제 또 우리 오빠 같아. 그러는데 저기 있는데 서로가 의심을 하는 거지. 나는 그래서 이제 당원이 나를 데리고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내 눈을 보시더니 막 우시더라고. 4살 때여줬으니 내 눈이 저희 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래서 네가 내 딸이다. 선생님도 느낌이 오셨어요? 그럼요. 막 울었지. 그때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40년. 40년? 그러면 그때 선생님도 이미 나이가 그때 내가 이제 40년이니까 뭐 많았지. 44, 네, 5. 많았죠. 네. 딱 봤는데 이제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땡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머님이 하도 날 붙들고 우시니까 나도 그냥 저절로 끌어안고 울고 우리 오빠. 그 오빠는 나를 본 기억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좀 골목대장이었대요, 어려서. 그래갖고 오빠가 싸우면 내가 돌멩이를 호주머니에 넣고 막 던지고 그래서 오빠가 현도가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지금 40년 만에 네. 뵀잖아요. 아버님은
네, 아버님은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살짝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아버지 찾았죠. 아버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이제 살짝 그러시더라고. 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 근데 나중에 이름 모르는 거리를 가시더니 여보, 당신이 그렇게 찾던 딸이 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거리에서요? 어느 거리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남로당으로 박헌영 파로 1956년에 신청했어요. 함흥에서 총살을 당하시고. 총살했습니다. 총살. 박헌영. 총살을 당하셔갖고. 네. 그래서 그냥 거리에 묻혔는데 다른 시체들하고 묻혔기 때문에 시체도 못 찾았지. 괜히 가가지고. 그러면 묘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적대기에 말려서 묻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몇 살에? 36살. 그 젊은 나이에? 네. 가서 얼마 사시지도 못했네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고 당신이 이러려고 여기 왔냐. 에? 그러고 막 진짜 몸부림을 치고 싶은데 못 쳤지. 그러면 엄마는 오빠 아들이랑 둘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 하나, 나는 갈 때는 오빠하고 남동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유복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총살 당할 때 저희 어머님은 그 아들을 임신한 거지. 그 갔더니 아들 셋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참 저희 어머님은요 저를 성경책 보면서 문을 다 잠그시고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더라고.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저를 만났다고.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이 사는 그 함흥 집에 들어가셔서 그래도 그 안에서 3일을 같이 보내셨는데 그 집 어떻게 시설은 좀. 근데 그 집이 저희 그 어머님이 당분간 더 좋은 데로 옮겼대는데 완전히 열악했죠. 조그만 방은 그냥 딱딱한 나무 침대 날 재우고 우리 13 식구는 땅바닥에서 자는데 저희 어머님이 3일을 잠을 못 주무셨어요. 왜냐면 날 쳐다보느라고. 계속 와서 보고 또 가시고. 아니 내 딸이 40년 만에 왔는데 여기서 자고 있어. 이 꿈인가 생신가. 그러신 것 같아. 없어지면 어떡하나. 네. 그 자꾸 와서 보시더라고. 같이 잘 수는 없어요? 옆에서? 뭐 그렇게 하니까 난 따라서 했지. 아, 못 자게 했나 네. 보다. 그리고 이제 안내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안내원이라뇨? 안내원이 하나씩 따라다니더라고요. 감시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집에 들랑거리고 안내원이 그 13명 자는데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나만 보면 소곤소곤 이러셨어. 저희 어머님은 또 하나는 내 손을 못 놓더라고요. 그냥 어디를 가도 내 손 붙들고 가셨어. 그러고 자꾸만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잡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살을 대고 싶으신 것 같아 나한테. 실감이 안 나니까. 네. 3일 동안 그 가족분들하고 그러면 어쨌든 같이 시간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 한순간도 허투루 안 보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아침상을 주는데 제 그 상에는 반찬이 한두 개 있었는데 내 식구들 상에는 밥밖에 없었어요. 상을 2개로 해서. 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살짝 오시더니 막 그 사과를 이 안에서 이렇게 꺼내시더니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아껴뒀다고 사과 먹으라고. 내가 먹히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사과하고 반찬을 내 식구들한테 주고 나는 배가 안 고프다. 다 줬죠.
그렇게 3일 동안 보내시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너무 슬프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뭐 그때 20년 살았을 때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내가 카메라도 3개 가져가고 뭐 그러고 이제 막 그 비프 저기 같은 거 막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건 다 가져가고 시계도 이렇게 배터리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가져갔는데 그때 내가 헤어질 때 저는 이제 우리 그 재미기 오퍼들은 막 금관산 이런 데 가면 막 백도라지 이런 걸 막 사는데 나는 그걸 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돈하고 그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고 그러고 이제 사실 운동화 하나, 옷 단벌 그런 옷만 입고 다 주고 나갔죠. 이만가밤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 그 초반에 이제 실향민들 만나고 그랬을 때 왜 선생님 케이스가 또 많았냐면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고 네. 금방 끝날 줄 알고 네. 애 데리고 움직이기가 너무 힘드니 아이는 두고 그냥 갔다가 어차피 양쪽 다 그런 거예요. 이쪽은 여기가 이길 줄 알고 저쪽은 저희가 이길 줄 알고 애는 두고 한 2달 있다가 찾으러 오겠다 하고 헤어졌던 가족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북에 다녀오신 뒤로 선생님 삶도 많이 바뀌셨겠어요? 내가 그 뭐라고 할까 그 미국의 시민 아닙니까 미국.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활동을 많이 했고 저는 미국 주류사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내가 눈에 가는 게 우리 탈북민들. 그래서 내가 뭐 많이 한 것도 없고 뭐 그렇지만은 제가 이 그 우리 탈북 우리 민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것도 이게 다 제가 내 가슴이 아프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저 꿈도 있고 이제. 진짜 우리 선생님이 해외에서 이렇게 북한의 실상을 이제 알리고 계시는데 탈북민으로서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또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윤아 씨는 어때요? 감사하죠. 제가 감정이 잘 안 치실해져가지고 코로나 전에 이제 감격하게도 아직까지 우리가 하버드 대학 하면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에 가서 이제 특별 강연을 제가 3일을 했어요. 아이비리그의 모든 대학생들, 학생 회장들, 학업이 엄청 출중한 이런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백 명이 앉아서 그 강의를 듣고, 근데 그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던 것 중에 잊혀지지 않는 건 탈북민이 3만 명이 넘는데 그런 사상을 가진 이들이 왜 뭉쳐서 폭동을 안 일으키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친구한테 그랬어요. 학생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그다음에 그 나라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사랑하는 부모의 목숨을 앗아가고 또 형제의 목숨을 앗아가고 정말 어린 조카의 목숨까지 다 무자비하게 앗아간다면 학생은 하겠느냐 하니까 그걸 몰랐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였어요. 19살짜리 친구가 그 질문에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친구가 나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인식 개선을 해야 되고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이 알아야 된다. 북한의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끝나서 나가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활동을 좀 참여하고 싶은데 금전적이 됐든 몸으로가 됐든 필요하다는 건 다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제 손을 막 꼭 잡고 어떤 학생들은 막 울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야, 여기 정말 눈 새파랗고 머리 노란 학생들이 제 손을 붙잡고 정말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하다. 이런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런 데 와서 얘기해 준 거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어떤 단체에 탈북민 구출하는데 정말 자금도 보태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진짜 그런 걸 보면 참 제가 영어 배우길 잘했다.
영어를 배워서 이런 아픈 스토리를 통역사를 통해서보다 내 감정 그대로 전달하니까 이들의 인식 개선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금혁군도 스피치를 많이 해봤죠?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하고 영국에서도 하고 참 많은 네. 스피치를 했었는데 I must speak out for the people at home who had no freedom. North Korea is not Kim Jong-un. North Korea is not nuclear. North Korea is people as like as us. Thank you. 제가 지금까지 그런 스피치를 하면서 가장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 깨닫게 해주는 한 스피치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한 고등학교를 갔었는데 16, 17짜리 그런 어린 친구들이 이제 북한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동아리를 했더라고요. 스피치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한국인도 아니고 너는 뭐 코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그냥 미국인인데 왜 북한 인권에 이다지도 관심이 많냐. 사실 나도 너처럼 이렇게 열정적이진 않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자유가 있더라. 근데 태어났을 때보다 자유가 없는 사람도 있더라. 그 사람들의 자유가 없는 삶을 지켜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 위해 싸워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자기가 자유를 잃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싸워주냐. 그러면 먼저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싸워주는 것이 맞는 이치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한 문장이 너무 안 잊혀져가지고 가끔씩 꿈에도 나타나요. 그 문장이.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능력이에요. 사실. 김현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 지금까지 열심히 잘 정말 멋지게 달려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어요? 나는 그냥 혈혈단신 혼자 외로움을 극복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뼈저려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다 식구들이 이북에 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외롭게 정말 망향의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로터리 클럽의 이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모금 운동을 해서 첫 케이스를 제가 그 영어 연수를 데려가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젊은이들을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다 데려가서 하려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데려갔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정말 우리 탈북민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다 같이 우리 하자. 예,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까지 오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난합니다.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되고요. 또 위험천만한 아주 감시망을 가슴 졸이면서 다 넘어야 되거든요. 네, 뭐 우리가 웃겨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그 무섭다는 죽음의 경계를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것도 수차례 넘나든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자, 오늘 죽음의 문턱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탈북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탈북 브로커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김일중 씨가 설명해 주시죠. 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바로 탈북 브로커입니다. 북한에서 중국 동남아를 거치는 멀고 험한 탈북길을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자, 은신처와 교통편을 제공하고 길 안내의 역할까지 도맡아 하는 분들. 그래서 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존재가 탈북 브로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비밀스러운 탈북 브로커가 우리와 같은 이 공간에서 숨쉬고 있다면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앉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누구야? 누가 탈북 브로커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있다고요? 근데 여기 왜냐면 새로운 인물이 없는데 이 안에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다 몰랐어요. 저는 강철한 대표님은 브로커는 아닌데 거기에 준하는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요. 망책 같아요, 망책. 예. 제가 원조죠. 원조죠. 예. 그러니까 이제 2003년도, 4년도, 5년도 때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에다가 저희가 막 수십 명씩 막 내려보내고 하다가 사고가 한번 크게 나가지고 저는 손을 뗐죠. 예. 과연 그 주인공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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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저. 와. 너무 의외 아니에요? 이제 김정은이 이제 아버지가 담당하고 있는 공군 산하 부대를 현지지도 한다고 하면은 사전에 먼저 나가서 평가를 하고 이제 아버지의 사인이 있어야 김정은이가 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총괄이네. 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그 이제 요구가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자리를 물려받아라 이래서 저도 이제 공군에 나가서 군사복무를 했어요. 1년 중에 한 반년은 집에 가서 놀고 이제 반년은 집에 가서 놀고 와, 집에 갔다고? 군부대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 힘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0월까지 우리 이제 고향에서 탈북하신 분들 또는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우리 고향 분들 30명 이상, 30명 이상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탈북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하다. 주원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심지어 2019년이면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면 대한민국 국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으로 중국을 넘어가셨던 거예요? 네, 2018년 11월 하나원을 졸업해가지고 4개월간 일을 하다가 이제 2019년 2월부터 이제 선교사님의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임시 거주해야 할 숙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숙소랑 마련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 중국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랑 없고 이제 부동산이랑 좀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 탈북민들, 고향 사람들 한국까지 오는 길 제가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중국에 나가서 이제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국경 연선까지 제가 직접 데려다주는 일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무서워. 그 한국 정착한 지 4개월이면 그래도 좀 자유를 누리실 때였는데 되게 어떻게 하다가 그런 큰 결심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탈북할 때 당시 선교사님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고 네, 또 이제 그분이 정말 위험한 속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탈북민들 많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도와달라고 전화 온 것도 이제 거절할 수도 없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나가서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해. 멋지다. 야, 동주 씨가 질문하니까 변호사 질문 같아. 아니, 너무 무섭게 물어봤죠. 죄송해요. 갑자기 입술이 말라가지고 아니, 달랐다니까. 분위기가 달랐어요. 너무 죄송해요. 중국에서 일을 한 거잖아요. 네. 중국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이나 또는 이제 북한에서 바로 탈북하신 분들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전화가 오면은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대체로 보면은 브로커들이 전화를 하면은 야, 며칠 날 몇 시까지 어디까지 너네 절로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본인들이 신분도 없는 사람들이 움직이다 잡히면은 큰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을 데리러 사전에 그분의 얼굴에 맞는 신분증 준비해가지고 데리러 목적지까지 가서 또 이제 데려오고 그 어디든지 이제 다 가서 데려오고 막 이랬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주원 씨는 바로 2019년 작년까지 탈북 브로커 일을 하면서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 하나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명의 목숨을 살린 방법, 20일의 법칙,
21의 법칙. 21의 법칙. 주원 씨만의 그 브로커의 노하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21의 법칙.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한 팀이 구성돼서 이제 중국의 마지막 종점인 국경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제 4박 5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출발지를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도상에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닥치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먼저 한 사전 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확인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좀 하면서 걸리는 시간이 한 20일 정도가 소요가 아니, 영화에서도 그래요. 진짜 디데일 정해놓고 그 전에 다 이렇게 사전 조사들 하거든요. 꼼꼼하게. 이게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그 KTX? 네, KTX 속도의 기차를 한 2시간 정도 타고 다니면 주변역을 다 돌아봅니다. 왜냐면 야오닝성에서부터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가 이제 쿤밍이나 난닝 쪽인데 이까지 가는 고리에서 이제 기차를 탈 때부터 기차에 타서 또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내려서까지 이제 여기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 고향 사람들을 열차에 태우려고 하면은 제일 미약한 역정 같은 거 중국이 좀 많이 발전돼가지고 신분증을 이제는 기계로 이제 스캔하고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만 스캔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얼굴까지 딱 인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위험한 상황을 걸치지 않게 하려니까 오래된 역정 같은 것들은 이런 시스템이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은 이런 데는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서 신분증 검열을 직접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전들이 있는지 먼저 사전에 찾아보고 내가 기차를 타서 쿤미까지 직접 한번 가봅니다. 가는 노상에 경찰들이 몇 번 검열을 하는지. 대체로 보면은 탈북민들이 운신처, 한마디로 말해서 떠나기 전에 이제 숙소 생활 해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에 찾아가서 집중 내가 집을 찾아서 골라야 되는데 진짜 한심한 동네는 아니고요. 이제 중국의 한 부유층들이 살 수 있는 좀 잘 사는 아파트, 될수록이면 새로 건설된 아파트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건설된 아파트들은 일꾼들이 들어가서 계속 집수리하고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시선이 안 쏠립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주변에 CCTV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확인을 체크하고 이제 방 같은 거는 한 방 3개에 화장실 2개 네, 이런 정도의 좀 그래도 떠나기 전까지는 좀 편안한 생활을 하다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월세도 이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나오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나오고 완전 고급 아파트네. 아니, 저 은신처라고 하면은 좀 외진 곳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또 않은 거네요, 그러면? 네, 외진 곳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멀집된 데고 일단은 좀 너무 한심한 집에서 살면은 또 주변 사람들이 서로 막 신고하고 막 이러거든요. 한심한 집 처음 들어본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사람한테 한심하다고 들어봤어도. 은신처를 구하는데 이렇게 조건이 있다면 딱 요약하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나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은 힘들게 찾아온 사람들 마지막까지 힘들게 생활하다 보내지 말자. 그래서 좋은 집을 일단은 찾아서 편안하게 정말 그런 아파트 들어가면 그 24시간 경비원들이 막 경비를 섭니다. 그러면 저는 들어가면서 이제 사업가로 들어가거든요. 사업가로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사업하는 걸로 이제 위장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아니, 주원 씨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2019년 버전의 탈북 얘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다른 이만갑 식구들도 궁금해지네. 탈북하실 때 어떤 은신처에 좀 머물렀는지도. 저는 지금 듣는데 너무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제 개인 주택집 같은데 그런 데 있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 향미 아빠였어요. 그 저 보호해 주시던 분. 예, 향미 아빠. 김춤에 들어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김춤으로 떼들어가요. 그래서 동네 사람 다 얘기하고 가면 그때 이제 다시 올라오고 어떤 때는 그 마룻바닥이 있는데 그 부뚜막에도 들어갔었어요. 그 밑에 부엌에. 그러니까 지금은 무섭겠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막 아니 김치찜에 들어가니까 사실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이거 돼지 새끼도 아니고 끌고 올라갔다가 들어가라면 들어갔다가 어느 날은 김치찜에 들어가서 제가 4시간을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막 다리도 너무 힘들고 그때가 3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막 김치만 해가 추워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뭐 바람직한 탈북의 길이네요. 그 주원 씨는 본인이 직접 인솔을 하니까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연길에서 북경까지 인솔자가 다르고 또 북경에서부터 다른 인솔자가 바뀌는데 북경 지나서부터는 한족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 말 하나도 모른다. 중국말 맞아요, 푸친동밖에 모른다 그랬더니 그냥 저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내리는가 보다 하고 같이 짐 들고 내리면 되고 같이 저 사람 눈치껏 저 사람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그러라고. 무슨 뭐 여기 어디 도착할 쯤에 뭐라고 중국말로 막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 불쑥 일어나는 거여서 야 가자 가서 다 일어나는데 짐 싸들고 가니까 그 사람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말을 모르니까 그게 정말 어려워가지고 항상 일어날 때마다 근데 병아리처럼 따라다니는 거네. 네, 말이 통하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일심 씨도 브로커를 통해서 왔어요? 네. 브로커는 어떤 이미지예요, 일심 씨가 보기엔? 그런 강도 같은 이미지. 강도예요. 다리 배출을 네. 다리를 그러네. 왜요? 이상 씨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저 11년 전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나 이번에 오거나 그냥 둘 다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브로커 손도 없이 북한 브로커 같이 왔는데 중국까지 넘기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같이. 근데 진짜 어디 집도 없이 그냥 험한 산속에서 그 브로커를 버리고 브로커가 어떻게 저를 버리고 가다 보니까 산속에서 네, 혼자서 막 사기당한 거군요, 거의. 이야. 근데 사기가 아니고 알아보니까 경찰이 막 쫓다 보니까 뛰는데 제가 따라 못 가가지고 왜요? 혼자 뛴 거예요. 저런 미처 따라 못 가고. 그 브로커에게 한마디 하세요. 지금 이거 이만큼 많이 받았는데 빨간 불 보시고. 진짜 나쁜 브로커예요. 본인이 못 따라가 놓고 본인이 못 따라갔다면서. 중국이 좀 점점 발전하면서 기차역이나 터미널에서 신분증 검열을 굉장히 이제 철저히 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주원 씨가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기존에는 중국이 그냥 그 보안 시스템이 좀 허술했어요. 그래서 그냥 기차역에서 대충 신분증 보고 얼굴 바라보고 그냥 통과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검사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작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분증을 놓고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 태블릿 같은 기계를 놓고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주원 씨가 이렇게 허술한 역을 찾아다녔다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검열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린 그 구멍을 찾아야 되잖아. 네. 예, 그 허점 어떻게 좀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전에는 가짜 신분증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이 가짜 신분증 때문에 이제 체포되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님도 좀 빌리고 저도 이제 아는 지인분들 통해서 진짜 신분증, 네, 그것도 이제 탈북을 시켜야 될 사람의 얼굴과 비슷한 진짜 신분증을 빌려가지고 그 준비를 시키거든요. 근데 아무리 진짜 신분증이라고 해도 얼굴이 좀 다르잖아요. 네. 본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모여놓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욕전을 통과할 때 당시 이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신분증 검열을 할 건데, 네, 이제 들어갈 때 신분증 위에다가 기차표를 놓고 신분증을 주면서 얼굴을 빤히 쳐다보지 마라. 네, 그 사람이 어차피 한번 신분증 얼굴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신분증을 주고 배낭에 이제 다 배낭 가방을 메거든요. 이 배낭 가방을 맨 걸 뭐 바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동작을 하면서 시선이 너한테 쏠리지 않게 해라. 그리고 먼저 들여보내고 저는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들어가다 혹시나 이제 중국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막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상황에 대처해서 재빨리 들어가서 저의 요건을 훅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검열하던 사람들이 농촌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될수록 이런 데 안 갑니다. 근데 갑자기 외국 요건을 툭 내미면 좀 이 사람들도 나한테 많이 관심이 쏠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선을 저한테 끄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들여보내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는. 한국 여권 들고 다니면 좀 든든함이 있죠? 네, 저는 막 진짜 자유 여권 그런 거. 대한민국 여권에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다른 외국인들은 저는 깜짝 놀란 게 미국인들도 여권 내밀면 검열을 합니다. 딱 펼쳐봐요. 근데 대한민국 여권은 검열도 안 하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나 그거 보고요. 대한민국의 여권의 파워가 진짜 세다는 거 그때 다시금 느꼈습니다. 되게 든든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위험한 순간을 피해서 지금 이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옮기고 있는 우리 주원 씨가 또 위기에서 탈북자들을 구한 기지를 발휘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30명의 목숨을 살린 방법. 이응, 실, 미응. 뭘까요? 윤삼아. 맞다. 야, 오랜만에 듣고 본다 진짜. 자, 동주 씨는 정답. 저는 옷소매 생각했는데요. 뭐 이런 거 속에 숨겨둔다던가. 맞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학교를 안 보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유상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유상무요. 저거는요, 모두가 초성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저거는 정말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동그라미 지켜보고 있으니 사람은 집으로 빨리 들어가라. 말 된다. 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 정답은 이상무. 이상무 아니야. 이상무까지 생각하고 이상무를 생각 못하다니. 이상민. 이상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탈북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문자. 왜? 그러니까 이제 기차 안에 CCTV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중국의 신분증을 가진 사람하고 계속 붙어 있으면은 경찰들도 CCTV를 보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빵통을 따로따로 탑니다. 이 빵통에 태우고 저는 이 빵통에 태우고 제가 이 사람들을 계속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주 다니게 되면 또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저한테 계속 이상무라는 문자를 이제 암호로 정해가지고 계속 보내오겠거든요. 1시간에 한 번씩 오는데 이제 1시간이 지난데도 안 온다? 그럼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다음 이제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3일간 이제 자지도 못하고 계속 저는 3일이요? 3일?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지까지 가는 이제 길이 한 3일,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은 진짜 쪽잠만 자면서 한 30분 자고 눈 뜨고 30분 자고 눈 뜨고 계속 문자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와, 중국이 그렇게 크구나 진짜. 근데 이동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그러면 핸드폰을 다 각자 휴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 가는 한 팀에 딱 한 명이 이제 중국말도 좀 하고 이제 상황이 이제 뭐 정황이 조성되면은 빠르게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을 선정해가지고 핸드폰을 줍니다. 이 사람하고 저하고 계속 이상무라는 문자를 날리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데 목적지 도착하기 전에는 저는 먼저 내려요. 한욕정전에서 먼저 내려서 택시 타고 먼저 구역전에 갑니다. 가서 나올 때 이제 또 가차의 그 쿤밍이라는 데는 관광도시라서 욕전에 내리는 순간 앞에 보면 이제 무장경찰들이 다 지키고 맞아. 활발하거든요. 진짜 커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가서 서로가 모르는 것처럼 제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보는 순간 나는 그냥 돌아서 걸어가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냥 따라오고. 와, 영화 같아. 이렇게. 띠끼오리가 엄마 철저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주원 씨가 계획을 참 철저하게 잘 짜가지고 주원 씨만 잘 따라가면 뭐 걸릴 위험이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제 한 팀을 처음에 이제 보내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때 첫 팀이 이제 3명이었거든요. 3명이었는데 그날 이제 그 택시에 태워가지고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진저우라는 욕정까지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한 9시 넘어서 톨게이트는 통과해서 착 나오는 순간에 앞에 이제 교통경찰이 한 8명이 막았거든요. 어머야. 그래가지고 막 그 순간 막 저는 이제 머리칼이 막 곤두서고 그 순간 피뜩 생각한 게 저는 이전에 1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상황인데 이전에 이런 브로커들을 잡으면 5년에서 7년의 징역을 줬지만 지금은 15년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아뜨가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북송되면 그냥 바로 다 그냥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찰이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을 다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쑥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 명이 다 너무 쫄아가지고 그렇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두 눈을 다 감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내가 뒤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신분증을 다 모아가지고 기사한테 주라고 하니까 뭐 이제 뒤에 탄 애들이 이제 재빨리 신분증을 모아가지고 기사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신분증 제가 떠나보낼 때 기차표를 살 때 당시는 신분증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계에다 스캔하니까 한 명의 신분증 이상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며칠 새 유효기간이 확 지나버린 거예요. 막 삑삑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 순간 바로 주머니에서 요건을 뽑아가지고 내밀었죠. 내미니까 갑자기 한국 사람의 요건이 툭 튀어나오니까 나를 이렇게 자세히 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 중국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를 했어요. 나 기차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 그랬는데 빨리 좀 보내주면 안 될까? 하고 막 이렇게 웃으며 얘기를 했어요. 돈 줘야지. 보내줘. 나 지금 막 시간이 없어. 좀 도와줘 하니까 경찰이 허락에 이제 저한테 이제 확 쏠려가지고 좋은 사람 만났다. 그 순간에 막 진땀이 막 나오고 여권 아니었으면 너무나도 그것도 한국 여권의 파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주원 씨가 아주 능글능글하게 연기도 잘하고 그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잘하고. 네. 그런 경우도 종종 또 있었을 것 같아 또. 네, 사실 그때는 또 이제 상황이 완전히 그 국제 행사가 있을 때거든요. 막 이제 김종은이가 그 어디지? 베트남인지 어딘지. 네, 하노이 회담인가 이제 열릴 때였어요. 그때 갔구나. 소미 관계의 세력사를 개척한 싱가포르 순회 상동에 이어 또다시 하노이에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의미 깊은 또 하나의 사변으로 됩니다.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전환의 첫걸음을 뗀 소미 관계가 우여곡절과 시련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쏘나갈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전을 그 통과하는데 원래는 이 내가 체크인 역전에는 경찰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역전에 툭 가는데 경찰들이 지금 서서 자기들이 검열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갑자기 장소를 바꿀 수도 없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내가 먼저 통과를 한다. 뒤따라 들어와라.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먼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경찰들이 세워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제 바로 여권을 들고 가서 경찰들한테 여권을 내밀면서 나 한국 사람인데 막 이제 쓸데없는 질문을 막 해서 이제 시선을 저한테 막 쏠았죠. 이제 쏠리게 만들어서 야 여기 사실 이거 짐을 검열하는 데가 2층에 따로 있거든요. 또 어떤 데는 이 짐 검열하는 데 어디야? 그래 나 화장실 바빠서 근데 화장실이 몰라서 근데 화장실 좀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 막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 시간이면 중국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시간에 검열을 안 하면 줄이 너무나도 많이 서면 뒤에서 막 소리를 저 빨리 통과하라고 왜 안 나가냐고. 거이거여라. 네. 거이거여라. 네. 네. 파이가 빨리가 맞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바쁘니까 그냥 신분증을 주고 빨리빨리 나가라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시선을 끌어서 막 할 때도 있었고. 다행이다. 이렇게 30명의 목숨을 살린 방법. 2019년 탈북 브로커를 했던 우리 주원 씨가 또 어떤 재치를 발휘했을지 보시죠. 30명의 목숨을 살린 방법. 또 초성이야? 고급 캐리어. 와. 어떻게 된 건가요, 고급 캐리어? 일단은 관광객으로 위장을 시켜줘야 돼가지고 이제 뭐 정말 그렇게 고급지지는 않지만 이제 한 200~300원이면 중국 돈 이제 200~300원이면 정말 중국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온전한 캐리어 하나는 살 수 있거든요. 옷이랑 이제 가방이랑 좀 좋은 것들로 한국 사람이 여행하는 형태로 진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가서 이제 캐리어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는데 본인들 직접 데리고 나가서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게 하고 네 이제 중국 쇼핑몰 같은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찾게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저한테는 또 좋은 방법이었고. 어쨌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긴 누가 탈북길에 고급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탈북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죠? 이제 떠나기 전에는 어차피 뭐 정이라는 게 또 좀 있거든요, 사람들이. 한 20일간을 같이 생활을 하니까 같이 한간맛밥 먹으면서 생활을 하니까 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떠나기 전에는
심장이 막 너무 두근두근 거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총심환도 챙겨주고 네, 가기 전에는 이제 고기랑 사서 식당에 데리고 가서 이제 맛있는 밥도 먹이고 마지막에 또 어떨 때는 데리고 나가서 샤워도 시켜주고 네, 그리고 이제 마사지 하면 이제 전신 마사지 같은 건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못하고 이제 발 마사지 정도는 가격이 싸거든요. 네, 그래서 발 마사지랑 다 시켜주고. 저기 주원 씨는 이건 브로커가 아니라 가이드잖아요. 여행 가이드 진짜 한번 가신 것 같은데. 맞아. 네, 여행 가이드 역할이죠. 근데 이게 왜냐면 지금 중요한 게 샤워도 시켜주고 옷도 입어야 되는 게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주민이나 관광객으로. 맞아. 네. 직접 데리고 나가서 본인들이 맞게, 그러니까 한국식의 스타일대로. 그렇죠. 네, 중국 사람들은 옷을 막 그림이 여기 복잡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깔끔한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한국 사람식으로 딱 준비를 시키고. 마네 같은 옷 입히는. 네, 이제 그렇게 마네 같은 옷. 쇼핑도 시켜주고. 주원 씨가 네. 한국에서 살다가 갔으니까 한국 스타일도 잘 아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시내 안에서는 경찰들이 뭐 검열하는 상황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관광객으로 해서 시내를 돌아다니면은 설마 뭐 진짜 불법 월경자, 입국자가 탈북민이 저렇게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관광객처럼 하고 다니리라고는 경찰들 자체가 상상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아이디어를 따로 생각을 해놔가지고. 자, 주원 씨가 이 탈북민들을 돕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주원 씨의 도움을 받아서 탈북을 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사정상 지금 눈 쪽을 가리고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봄에 주원 씨를 만나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작년 봄에 네. 몇 월쯤에 오신 거예요? 그때가 2월쯤 된 것 같습니다. 2월이요? 네. 뭐 많은 탈북하신 분이 있을 텐데 진석 씨를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서 현지에서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이제 초기에 데려온 분이라서 이렇게. 본인도 낯설 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본인도 한국도 낯설 때 브로커 활동을 하면서 초기에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데리고 온 분이니까 정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진숙 씨는 그러면 처음에 주원 씨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주원 씨를 알게 된 거는 중국 채팅방에서 알게 됐어요. 채팅방에서? 중국어로 말하면 음력설이 끼었을 때예요. 그때 음력설일 때 주원 씨가 저를 추가를 시켰어요. 그 채팅방에서. 친구 추가? 말을 걸어왔다?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 없이 그걸 동의했어요. 동의해서 제가 문자를 주고 받다가 문자로 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럼 우리 음성통화해요. 그래서 음성통화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북조선 채팅방이에요? 네. 어허. 그런 채팅방도 있어? 그러던 중에 채팅방에도 브로커 채팅방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 채팅방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고픈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한국에 오는 게. 그런데 주원 씨하고 얘기하던 중 주원 씨한테는 저도 모르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오, 이야. 그럴 수도 있어. 좋아졌네.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자, 주원 씨에게 좀 물어봅시다. 채팅방은 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그 브로커들이 운영하는 중국의 일명 위치라고 하는 채팅방에 보면은 중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모여있는 채팅방들이 많아요. 뭐 양강도 채팅방, 뭐 무산 채팅방, 총진 채팅방. 네, 이런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제 혹시 한국으로 오고 싶은 분들이 있나요? 이렇게 문자를 때리면 개인 추가로 들어옵니다. 네, 혹시 한국으로 가겠냐고 질문 주셨는데 혹시 저를 한국까지 모셔다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차후 방안 이야기하면서 혹시 뭐 보이브라든가 이런 걱정은 안 해요, 진숙 씨? 그 간첩이 무섭지 않아요? 스파이가 있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믿음이 가더라고요. 쿨하시다. 저희는 음성통화하고 제가 그게 또 믿음이 안 가서 영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하면서는 저를 보고 물어봤어요. 왜 아직까지 중국에서 있는가. 그래서
괜찮다 그랬는데 거기서 너무나도 불안한 감정으로 사는 게 그렇지. 저도 힘들고 신분 지치는 없고. 거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가자 그랬던 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원 씨한테 선택을 하고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결심했어요. 어른 선택이었네. 어른 선택이었어. 우리 주원 씨가 뭐 숙소부터 막 좋은 데로 잡아준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좀 묵으셨어요? 숙소는 저희가 연인성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연인성에서 그게 웬만한 사람들도 중국에서 살기가 힘든 그런 아파트였어요. 결국 새 아파트고요. 뭐 형편이 좋은. 네. 그 집은 새 집이고 꾸리기 시작된 집이었어요. 방도 3칸이고 화장실이 2개 있었어요. 결국 집에 없는 게 없이 다 넣고 저희가 자유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줬어요. 근데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걸로 보면 다른 분들은 그 브로커 집에 들어가면 자체로 밥도 돈을 내서 해 먹어야 되고 집도 엄청 한심한 데서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는 너무 자유롭게 제가 외출할 수 있는 정도고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정도여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혼자였어요? 아니면 여러 명이었어요? 저희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분들도 다 왔습니까? 네, 무사히 왔어요. 와, 축하. 잘했어. 우리 주원 씨 괜찮아. 주원이 대단하다. 고기 같은 것도 안 사줬어요? 거기는 저희가 떠나기 전 며칠 전에 삼겹살을 싸서 그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아까 전에 그 주원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기차역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수칙 같은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오실 때 주원 씨가 이런 교육을 따로 또 시켜주신 거예요? 네, 저는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가던 도중에 일이 있을 수 있고 무슨 그 사정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차표는 무조건 밑에다 깔아라, 껍데기 넣고 신분증 밑에다 놔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줬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진숙 씨는 주원 씨를 만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이제 탈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탈북길이라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찔했던 상황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기차에 올라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차에 올라서 거의 오기 전에 일행이 쓰러지는 걸 봤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일행이 쓰러지면서니 근데 그 뒤에는 경찰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은 봤다고. 저는 그때 엄청 당황하고 막 그랬어요. 저한테 어떻게 말을 걸 것인가. 제가 이제 거기서 말을 걸면 너무 힘든 고비를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엄청 두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부축해서 구분을 갖다 눕히고 경찰분이 컬러를 갖다가 구분을 줬어요. 하고 의사분을 데려다가 구분의 상태를 봐줬어요. 전화하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엄청 막 너무나도 불안해서 막 눈물이 막 나오는 정도 그 상태까지 됐어요. 그럼 그때 주원 씨한테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전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원 씨하고서는 다른 칸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카메라가 섰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이분이 찍히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전을 위해서 이분한테 그저 이상이 없다고 문자만 보내주고 그저 그 얘기는 안 해줬어요. 걱정을 끼칠까 봐. 그때 이응, 시읒, 미음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네. 어머, 배려까지 하면서 왔구나.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되게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주원 씨 몰랐어요? 저 지금 앉아서 손에 땀이 다 납니다. 처음 지금 알았어요? 네, 지금 알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맙긴 하지만 그 이상무 정말 누가 보면 그냥 노름식으로 보내는 문자 같지만 이 문자에 새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사실 일단은 다른 일이 없었다니까 진짜 천만 다행인 거고 사실 안 보냈다니까 그때 상황이었으면 좀 욕 좀 했겠죠. 혹시 위험이 생기면은 바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저 진숙 씨가 정말 여러 위험한 상황들을 거쳐서 결국 안전하게 남한까지 오셨습니다. 예, 근데 특별히 주원 씨에게 또 고마웠던 적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모로 고마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다 못했지만 그래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팠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말은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사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또 한국까지 오게 됐고 여기 와서 만나게 되니까 그게 또 제일 반가운 거 이상 없고 고맙더라고요. 혹시 뭐 선물 같은 거 해준 적은 없었어요? 제가 도원 씨한테 바지 한 가지를 해주고 떠났어요. 중국에서? 네. 바지요? 네. 그 바지 받은 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입고 나왔습니다. 아, 그 바지야? 이 바지야. 그 와인색? 우와, 섹시하다, 야. 멋있어. 이쁘다. 네. 진짜 멋있다. 사실 네, 이게 뭐 예쁘다. 이렇게 비싼 바지도 아니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제가 일단은 사명감이라는 걸 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이제 구출 일을 하면서 행운의 바지네. 이제 저한테 선물로 똑같이 잘 어울린다. 저는 그냥 이런 마음에 한 일인데 진짜 이런 선물도 받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이제 벨트를 사줬어요. 그 벨트도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요. 지숙 씨, 끝으로 우리 주원 씨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산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너무 고맙고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세터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좋겠습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 곰장사를 했어요. 이름에부터 이제 골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금요일 올 때게 그 사람 능숙한 초세술로 그 사람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치는데 바로 그 필요하지. 그러니까 오게 되면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요. 이 얘기 들을래. 결제할게요. 채널 A